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이제는 핵 실험도 좀 재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에 지금 아문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과 무엇이 다른지, 과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황장수 대표하고 같이 방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만 3,70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의 크기가 약 20만 평방킬로미터고요. 대한민국 남한의 이제 크기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의 3배가량,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현재 남한을 기준으로 한다면 6배에 대한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09년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 4,6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와 큰 차이가 없다. 땅은 대한민국보다 6배 큰데 인구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70% 가까이가 산지, 그러니까 농사가 되지 않는 산지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60%가 경작지, 농사 가능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험한 산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원 지역이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평원 지역과 달리 이 우크라이나에는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의 한가운데 드네프르 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강을 기준으로 나라가 동서로 좀 구분됩니다. 1인당 이제 GDP는 6,700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은 체코슬로바키아라던가 헝가리라던가 이런 지역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특이하게 이제 그리스 카톨릭이라 그래서 러시아 정교, 이제 비잔틴 제국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리스 정교와 달리 교황을 이제 신봉합니다. 근데 종교적 의식으로는 그리스 정교 양식을 따르는, 카톨릭은 카톨릭인데 예배 양식은 카톨릭이 아니라 정교 양식을 따르는 좀 특이한 종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서유럽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서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땅이 영토가 아닌데,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몽고족이 와서 침략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고, 흑해 함대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가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거나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반반인 지역이 되겠고, 동부 지역은 완전히 예전부터 러시아 영향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어도 사용하고 러시아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요. 그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와의 역사가 구분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중세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예프에서 일대 지역에 있는 슬라브족들의 이제 왕국이 좀 시작되었고, 이 왕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공화국의 모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62년에 러시아의 에카테리아 2세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완전히 이제 복속을 하면서 러시아의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따로 쓸 정도로 좀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발현되면서 독립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사도 잘 되고 강도 흐르고 또 지하자원도 많아서, 특히 20세기 초에 이제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특히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는데, 결국에는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전투 무대가 되면서 전쟁 막바지에는 이제 독일이 점령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패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독일마저 이제 이 전쟁에서 패전함에 따라서 내전의 한가운데에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레닌이 이끄는 볼세비키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1922년 12월에 이제 소련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후 이제 소련 치하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살았다면은 이제 문제가 덜했을 텐데, 1930년대에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주로 이제 농업에 대한 집단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농업적 극단적인 희생을 밀어붙였었는데요. 그러다가 1932년, 33년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흉작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 이제 소련이 스탈린이 좀 베풀어줬으면은 이게 끔찍한 일이 안 벌었을 텐데 스탈린과 소련 정부는 자기들이 필요한 또 식량을 수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음에 따라 이 풍부한 곡창 지역에서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해서 300만 명이 죽었다라는 이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련에 대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나치 독일의 침략군이 아니라 오히려 스탈린의 독재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자체가 독일과 소련의 아주 주요 전쟁 무대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기도 했으며 전후에는 소련의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족 반역자, 국가의 반역자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950년대 초까지 반소 저항군이 활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후에 소련의 핵심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1950년대에서는 이제 급속한 이제 경제 발전, 다시 산업화 발전을 이루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지만 2차 대전 전후로 겪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입었던 상처는 아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1986년도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근교에 있는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또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소련이 붕괴된 1991년에 이제 이러한 반소 감정이 합쳐져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도 초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더딘 시장 개혁과 극심한 경제 불안을 겪게 되고 부패, 범죄, 그다음에 무능력하고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 범죄들이 창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올리가르키, 기존의 공산당의 관료나 상류층에 있었던 이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혼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란 속에서 1990년 6월경에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헌법을 지정하게 되는데 국가의 모든 정책을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2년 등에 있어서는 친러파와 친서방파 정치 세력들이 격돌을 하다가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친러파 세력들이 이제 2002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친공산당, 친러시아 세력들은 어용야당을 저축한다거나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기업을 통제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독재 부패 체제를 강화시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유센코라는 이제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렌지 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급기야는 친러 세력들이 정말로 명백한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서 심지어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 독살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친러 세력에 장악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재선거 결정에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친서방 야권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결국 또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해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이원 집정부제를 개헌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던 야당 세력, 야당 지도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서방 야당 이사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집권을 하였지만 실제로 이 혼란을 잠재우거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의 기반은 사실상 중지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시 또 혼란에 빠지게 되다 보니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러시아가 이 틈을 노려서 야금야금 이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해 나가면서 최근에 크림반도까지 속절없이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의 세계에 투사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틈을 타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이권, 나머지 이권들 최소한 동부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영향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전쟁도 불사하는 이제 모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결국 체코, 헝가리보다 훨씬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지금 맞대고 있는 땅이고 벨로루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러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삼면으로 서쪽을 제외한 삼면으로는 완전히 러시아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서구,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보급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래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탐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서구나 미국이 군사적인 어떤 희생을 우리가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러시아의 대항 세력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독일마저 가스 공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러시아와의 마찰은 좀 피할
피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하는 입장들을 보여왔고, 또 유럽의 주요 열강인 프랑스는 뭐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러시아의 푸틴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군사적 모험을 감행해도 전면전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푸틴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영토를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력 구도와 현재 지금 유럽과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으로 편입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시간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 지금 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치권은 독립 이후에 계속적인 부패, 그다음에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계속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통해서 어느 정치 세력의 대통령으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시스템, 의회도 발목을 잡고 정부 자체도 이원 집정제이기 때문에 총리와 대통령이 따라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응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들,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지금 혁명21과 한강수 대표를 제외하면 걸핏하면 지금 개헌을 언급하고 있는 세력들이 좀 넘치는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포함해서 권력 분산형 개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상사태를 맞이하였을 때 과연 이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대응할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개헌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닐런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당연히 정권 교체 같은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과연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러한 국가의 어떤 위치, 국가적인 상황들에 대한 타겟책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과연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 정세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혁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런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혁명21과 한강수 대표가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참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백척간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참으로 걱정되지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달리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권과 권력층에 대해서 요구를 하여야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말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실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